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유일하게 상승했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랠리에 조금 부침이 있었는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간밤에 지수 마감 상황이 아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현재 13% 폭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이크론과 반도체 HBM을 계속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그런 호쾌한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흐름 국내 증시에 얼마나 잘 반영될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뉴욕 시작합니다. 일단 뉴욕 증시 마감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치 랠리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잠깐 좀 쉬어갈 때가 필요했나 봅니다.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2% 추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이제 젠슨 왕 CEO의 주식 매각이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하게 뛰어 올랐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까지 이렇게 온기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어쩌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오늘 실적의 전주곡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올랐던 게 반도체가 좋았거든요. 아마도 마이크론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미리 좀 전이가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일단 마감은 1.8%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 시간외에서는 12%, 13%대에서 계속 등락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암젠이 5%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임상 결과가 조금 불투명했나 봐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저렇게 0.7%까지 빠지는 가장 큰 영향이 좀 됐는데요. 이런 흐름들 한번 쭉 체크포인트와 특징주로 챙겨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뭐 이렇다 할 어떤 지표가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굳이 하나 찾자면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신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 거래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척도가 나오는 거죠. 71만 6천 건이 나왔고요. 전월 대비해서 4.7% 감소했습니다. 아니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데 신규 주택 판매가 왜 이렇게 감소했을까? 그게 핵심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굳이 사야 돼? 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 예상치보다는 좀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 반응하는 그런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흐름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주택 재융자라고 해야겠죠. 지금 갖고 있는 융자보다 계속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걸 재융자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시장에 들어맞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으면 이제는 신규 주택 수요까지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점점 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눈치 보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가 집을 사거나 뭐 자동차를 사거나 이런 큰 융자가 필요할 때는 금리 계속 떨어진다는데 지금 살 필요 있나라는 생각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계속 무르익고 있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이 효과가 경제 지표로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어제 시장에 가장 큰 화제가 됐었던 중국 관련 이슈들입니다. 아쉽게도 이 FXI라고 하는 iShares 차이나 대형주 ETF가 급락했습니다. 2.75% 빠졌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지지선을 그래도 지키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무너지면 뭐야 그냥 또 하루짜리였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더 필요할까 찾아봤더니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중국의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뭐 코로나 이후 역대급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지준율이나 금리나
영래포 금리 인하, 금리 인하 통화 정책에 좀 집중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그 다른 것,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업과 가계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된다. 결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돈을 실제로 쏟아붓는 흐름이 있어야 그게 따라간다는 거죠. 신용도 확대되고 실물 경제 자금 이전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금리를 내려주는 건 자 이제 금리 내리니까 돈 많이 쓰세요라고 유도를 하는 거고 재정 정책으로 정부가 돈을 실제로 쏟아 부어줘야 아 진짜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너무 긴 이 디플레이션 구간이 있었고 중국에서도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중국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맥쿼리에서는 일단 이 정도의 대폭 금리 인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장기 디플레이션의 끝을 알리는 시그널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흐름을 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까 보셨던 FXI라는 그 ETF도 있지만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광산 기업이잖아요. 구리 가격 올라갈 때 상품 가격 반등할 때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구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빨간 선이 기준선인데요. 기준선 근처에서 등락을 계속 지속하다가 두 번의 바닥을 찍고 더블 바텀을 찍고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게 하락 추세선에서 그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셨던 FXI 그 지표도 그랬고요. 이것도 그랬고요. 당장 하루짜리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에서 또 필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번 달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달 남았습니다. 미국의 대선 정말 머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대선과 관련한 서베이가 좀 있었어요. 미국의 기업 임원 30%가 대선 때문에 지금 투자 계획에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미국 기업 임원 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였고요. 지금 너무 초접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투자 연기 21%, 그리고 15%는 아예 지금 일단 계획을 축소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사실 36이기 때문에 거의 70%에 달하는 기업이 뭐 크게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관심도까지 한번 챙겨봤는데요. 과연 둘 중에 규제 정책이 어느 쪽으로 또 쏠리느냐 60%가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59%는 통화 정책.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통화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현재 정부에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54%는 법인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니까 규제 정책과 법인세 측면에서는 해리스보다 사실 트럼프 손을 들어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2대 1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은 해리스가 높다고 하는데 결국 열어보면 트럼프가 되려나? 이런 초접전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일단 잠깐만 연기해봐.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야 될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국의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시에테 제네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퀀타 서비스 그리고 우리의 눈에 좀 익숙한 종목들은 유니온 퍼시픽, 허니웰 같은 종목들이 있죠. 이게 바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쨌든 미국 쪽으로 계속 가져갈 거잖아요. 트럼프는 미국이 혼자 다 하겠다. 해리스는 동맹 국가들과 나눠서 하겠다. 이런 차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찌됐든 미국의 제조업을 계속 강화시키려는 그 의도는 중국의 제조업을 압박하려는 의도와 함께 맞물려서 들어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크웰 오토메이션 뭐 이런 종목도 언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번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꼽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여기도 경기 민감주 하나 들어가 있네요. 유나이티드 렌탈스 그리고 누코라는 종목, 이제 철강 관련 기업이죠. 이 종목도 들어가 있고요. 온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
중국과는 맞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되면 이런 리쇼어링 관련주 가져가면 된다라는 평가.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 유나이티드 렌탈스 같은 종목들 신고가 달리고 있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이런 내용 다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은 역시나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다우지수가 0.7% 하락할 정도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짝 빛나는 이 반도체 섹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쩌면 정말 마이크론을 환영하는 전주곡이었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뭐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요. 12% 후반, 13% 초반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8.6달러까지 올라오면 단숨에 요 앞에 있는 이 구간까지는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 저항을 좀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큰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일단 분기 실적 좋았던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가이던스가 정말 결정타를 날려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PS 이게 가이던스인데요. 예상치가 1.52달러를 예상했는데 다음 분기 1.74달러까지 나왔고요. 마진도 예상치가 37% 수준이었는데 39.5%까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마이크론이 걱정을 날려준 거죠. 특히나 이게 인상적입니다. 지난 6월에 올해와 내년에 HBM 주문이 이미 매진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그렇게 HBM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이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거죠. 혹은 그들이 거짓말을 했든지요. 어찌됐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3% 급등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굉장히 관심이 쏠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역시나 마이크론 얘기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메타 가져와 봤는데요. 와, 저는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사진 보시면 이게 오리온 AR 글래스래요. VR은 있다면서 사실 이거 어디서 갖고 노나 집에서밖에 못 쓰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거는 진짜 쓰고 다녀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AR 글래스의 프로토타입이 공개가 됐습니다. VR의 새로운 버전도 나왔고요. AR 프로토타입도 나온 건데 일단 뭐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퀘스트 3S라는 새로운 VR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299달러고요. 퀘스트 3가 499달러였기 때문에 굉장한 디스카운트가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저가형 모델이 나온 거고 덕분에 판매량 증가, QA 증가가 기대가 되는 동시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3,500달러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견제하는데 엄청난 그 갭 차이를 뒀기 때문에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 AR 안경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지만 프로토타입이라서 아직 출시 일정은 미공개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이슈도 여러분들 잘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들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뭐 이런 퀘스트 3S, AR 글래스 이걸 넘어서라도 메타의 주가 자체가 최근에 순항하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메타가 저런 거 만드는 거를 떠나서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M7이 좀 흔들리더라도 메타의 주가가 흔들리지 않으면 추세 자체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M7 그러니까 미국 테크주들의 어떤 대표격으로 최근에 자리 잡게 됐는데 그 명성에 그 기여라도 부응이라도 하듯 최근 들어서 계속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메타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아쉽지만 하락했던 종목 하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자동차에 대한 불안감을 또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도 모건 스탠리네요. 보시는 것처럼 포드와 GM, 리비안까지 들어간 건 좀 인상적이네요. 투자 의견도 내렸고요. 목표가도 내렸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니까 중국 업체들의 생산량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에 소비량보다 900만 대를 추가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업체들이 미국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미국 업체가 재고가 증가하고 구매력이 악화되고 신용 악화되면서
불안감을 노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국내에도 코스피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의 주가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달리던 S&P와 다우 지수가 살짝 쉬어갔고요. 나스닥이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마이크론 실적이긴 할 텐데, 네, 그래도 어쨌든 정리는 좀 해봐야 되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왜 살짝 좀 숨고르기가 나왔을까요? 일단 뭐 9월 24일 전전날까지는 이제 다우존스와 S&P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사실 시장이 좀 부담감이 생겼죠. 네, 고평가되는 부담감이고요. 저는 이제 그 부담감이 이제 하락을 위한 이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박스권 내 잠깐 시장이 좀 갇히는 모습을 좀 보일 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사실 이제 매크로 환경은 일단은 뭐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2025년까지 계속 뭐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할 걸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제까지 해서 사실 또 중국의 인민은행이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역 RP 금리나 지급 준비율이나 중기 유동성 창구 1년물 금리나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 대출 우대 금리 인하도 지금 예정할 걸로 발표까지 했을 정도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그 통화 완화 정책 기조에 미국 시장도 조금 편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매크로 환경은 좀 안정화됐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플러스가 좀 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뭐 거의 안 빠지다시피 했고, 그쵸. 다우하고 이제 S&P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다른 것보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빅테크 등 좀 강세를 보인 반면에, 그 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시장을 이끌어왔던 금리나 소비 수혜주들. 이것들은 이제 방어주들은 지금 어제 약간 좀 혼조세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두 업종 간의 어떤 이제 계속 힘겨루기, 그다음에 이것들이 평평하게 움직여주면서 지수는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락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이제 박스권에서 잠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빅스 지수도 지금 보면 한 뭐 15까지 내려와 있고요. 예. 페드와치가 또 11월 7일 기준금리 B컷을 한 번 더 시행할 것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한 55%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각에서는 조금 이제 많이 우려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크로 환경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제 이 주가 지수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그 준비 과정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뭐 금리 인하라는 큰 이벤트를 겪어오면서 어쨌든 B컷을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냈고요. 다음 이슈를 또 이제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간밤에 좀 조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벌써 걱정할 때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요건 요거고. 네. 네. 마이크론 네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13% 급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두 개가 조금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AI 과잉 생산을 진압을 할 수 있다. 우려감을 진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예. 어제 시장이 원했던 게 나온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이제 먼저 보신다면은 그 모건 스탠리죠. 네. 모건 스탠리가
원래는 좀 항상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는 요즘 그런 왜 하우스인데 이제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네. 미국 내에서도 항상 일단 뭔가 그렇군요. 부정적인 리서치를 내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예. 어제 이제 블랙웰이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제 좀 2.18%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AI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감 많이 지웠고요. 예.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게 뭐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 과잉 생산론 우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번째는 국내 업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레거시 반도체 업체예요. 그리고 그렇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랜드 쪽에서는 한 10%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 5등 정도 하고 있고요. D램 쪽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3등입니다. 20%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HBM이죠. 네. 6월 달부터는 이제 HBM 3E를 이제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앞서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점유율 한 9% 정도를 갖고 가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에 이어서 유일하게 HBM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와 비즈니스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죠. 예,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론을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향후 주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실적 발표를 한번 보니까 매출이 77억 5천만 달러가 나왔는데 전망치 뭐 충분히 상회했고요. 그다음에 EPS도 1.18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8월, 9월 달에 메모리 칩 가격이 일단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매출에 이제 증대 영향이 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HBM이 네. 생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 계약도 지금 내년 전반기까지 다 차 있다 네. 할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이 얘기를 갖고 결국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매출을 87억 달러를 제시했거든요. 이 가이던스가 좀 결정적이었던 예. 것 같아요. 시장 가이던스는 82억 8천만 달러 정도 나오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예. 그것을 확 넘어서는 이제 이 정도까지 지금 가이던스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좀 환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보면은 아마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미친 영향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글로벌 뭐 반도체 산업에서 본다면은 AI 과잉 생산은 좀 우려는 저희 봤을 때는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지 않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AI 산업은 인프라 구축 단계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계속 공급을 이제 추월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 균형이 약간 좀 깨진 걸 갖고 우리가 AI 과잉 생산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분간 이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특히 이제 AI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을 모멘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의심했고요. 솔직히 저도 의심 좀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반도체를 좀 보내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그 사람들을 다 완전히 붙잡아 버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로 또 다시 떠오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주도주라기보다는 네. 주도주로 가다가 지금 이제 내려왔잖아요.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회복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한 이후에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시장을 다시 끌고 가기에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요. 네, 그렇게 충분히 보겠습니다. 일단 모멘텀을 활용을 했고 네. 뭐 내년까지 매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였고 그래서 걱정했던 부분들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데는 영향이 되겠지만 그 이상 신고가를 내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데는 또 뭔가가 또 필요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저희가 뭐 어쨌든 오늘만 보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긍정적으로 좀 기대해 보고요. 앞으로의 걱정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 다른 체크 포인트들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표상으로는 신규 주택 판매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었을까요? 뭐 매달이죠. 매달 세 번째 주나 네 번째 주 정도에 항상 주택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제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달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한 4.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큼 안 나오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는 일단 전주 대비해서 1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모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청 건수가 올라가지만은 네. 충분히 아직 안 올라왔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도 금리가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30년물짜리 금리가 8%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 이후에 6.13%까지 하락을 했어요. 많이 내려오긴 한 건데. 그래도 시장에서 보는 것은 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미국에서는 이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30물짜리는 다 고정금리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최소한 4%까지는 떨어져야 더 내려오겠네라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는데 더 내려와야 실제적으로 그때 모기지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한 4% 정도까지는 더 내려와야 기준금리가 그래야 주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도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문제는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에 요즘 꼬리를 잡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좀만 더 완화되면은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보다는 이제 골디락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택 지표하고 부동산 지표가 조금 약간 많이 둔화된 것은 좀 아쉽지만은 금리가 더 떨어질수록 아마 이 시장에서 부동산 경기가 올라오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으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요인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요. 미국 재정 적자 특히 이제 그 발행한 국채에서를 통해서 이제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이자의 총 금액이 1년 국방비 예산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뭔가 특별한 이제 어떤 지표가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소수 의견이고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부채를 볼 때는 GDP 대비해서 가계 부채, 정부 부채, 기업 부채를 보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말자로 보면은 가계 부채는 63%고요. 기업 부채는 76%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되게 건전해요. 가계하고 기업 측면은요. 근데 정부 부채가 123%예요. 이제 G7 국가를 보면 일본이 한 172%가 나오고 이탈리아가 한 137%, 프랑스가 한 110%, 그다음에 캐나다라든지 독일들은 한 10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G7 국가들을 본다면은 미국이 재정 적자가 이제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는 한 100%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정도 가면 그건 이제 건전 재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23% 정도를 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지원 비용이 많이 증가했고요. 반도체 지원법, 이스라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지원금 증가, 거기다가 헬스케어 지원 비용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채 비용이 좀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은 중요한 것은 미국이 달러라는 것은 기축통화 발행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점까지 감안한다면은 127%는 당장은 위협적이진 않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를 해리스가 정권을 잡든 아니면 바이든이 아직 트럼프가 정권을 잡든 이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상황을 아마 간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히 말하면 대선 시즌이 이어서 나오는 그런 문제 제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까요? 제가 여쭤볼 때 중국 얘기, 소비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화요일에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네. 나오면서 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오.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도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땐 장기적인 이제 통화 완화 정책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두 나쁠 개의 게 엔진을 없죠. 예. 달았다. 이렇게 이제 너무 보셔야 될 좋죠. 것 같고 예. 지금 간단하게 보면은 이 통화 완화 정책이 중국이 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거의 8년 만에 한 겁니다. 오. 여기는 중국은 코로나 때도 통화 완화 정책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8년 만에 나온 거고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미국보다 먼저 완화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게 환율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건들진 않고 있다가 네. 지난주에 미국이 비컷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2025년 말까지 지속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중국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뭔가 기다렸다는 뜻이 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23일 월요일에는 14일물 역 RP 금리를 내렸고요. 24일에는 7일물 역 RP 금리 인하에다가 지급 준비율도 50bp 인하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나왔죠 어제. 네,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LMF의 1년물 금리를 3.3%, 3.0% 인하했어요. 그리고 인민은행 총재는 이미 얘기한 게 다음 달에 대출 우대금리죠. 기준금리 역할은 대출 우대금리를
한 0.2에서 0.25%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또 금리 인하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지금 보시면은 대출 우대금리가 예. 한 3.35%, 3.85%, 1년물, 5년물 이 정도고요. 중국의 인플레이션 CPI가 0.3%입니다. 갭이 300bp 스프레드예요. 시장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미국하고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중국도. 그렇다고 보면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 6월 달부터 중국 정부가 교체 수요를 위한 정부 지원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설비라든지 공장 설비라든지 가게 어떤 소비재들 뭐 전기차라든지 냉장고 뭐 세탁기 막 이런 것을 교체하는 데 지금 지원해 주세요.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금리나 맞물렸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4분기에 폭발적인 소비 확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랬을 경우에 저는 이제 국내 시장을 조금 더 본다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여태까지 보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사실 저희가 더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중국의 금리 인하가 미국의 금리 인하보다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국내 시장에. 어느 측면이라 보면은 일단 중국과 저희가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반도체라든지 IT 제품이라든지 화장품, 엔터. 이것은 수혜가 갈 수 있다. 반도체가 뭐 전체 수출의 저희가 20%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다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렇군요. 더 확대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일단 과잉 생산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왜 중국이 자체 수요가 많아지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 나오는 게 적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초 화학 제품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소재, 2차 전지까지 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파급력은 사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보다 중국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화될수록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국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섹터 다 언급해 주셨어요. 철강, 화학 일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품 가격 반등하면서 뭐 구리 가격 그리고 또 최근에 리튬 가격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소비주들, 뭐 엔터, 화장품 이런 종목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최근에 계속 다시 중국 소비주 찾기가 또 유행인 것 같던데 오랜만에 기억 되살려서 리포트들도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 마이크론 실적 좋았고요. 미국 빅컷 했고요. 중국 부양책 나왔고요. 근데 어제 국내 증시는 왜 빠진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가 크죠. 뭐 잘 아시는 리포트 이후에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그 반도체 업종이 AI 제품과 그다음에 파운더리 쪽으로 재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HBM이라는 제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파운더리 쪽에서 다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리포트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레거시 반도체 업체로 이제 분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우려감이 지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고 국내 투자가들도 좀 이제 이거 외면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생각이 의심할 정도로. SK 하이닉스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지금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발목을 크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까지 이제 중국이 과연 이제 뭐 통화 완화 정책을 뭐 그냥 끝낼 건가 이렇게 했는데 어제까지 나오면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연말까지 갈 수 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연말까지 통화 완화 정책이 간다라고 그러면은 국내 전략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따라서 국내 매크로 환경 주의나 다른 것보다 원화 강세거든요. 위안화도 강세로 가게 되면 이제 원화까지 강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항공 여행주까지 한번 포함해 보시면은 그러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사실 오늘만 놓고 얘기하면 어쨌든 반도체가 반도체는 일단 저 정도 나왔는데 안 오르면은 그럼 배신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좀 포기하다시피 하고 계신데 오늘 좀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건 뭐 장기적인 트렌드니까.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반도체 업체이 이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HBM, AI 밸류 체인 중심으로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국내 증시가 2시 이후에 급락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또 충격을 좀 가져다 줬었는데 이걸 좀 씻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오늘의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힘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는 진짜 백약이 무효했던 장이었습니다. 장 막판에 주가 지수가 끌어내려지면서 막판 하락세가 참 돋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날까요? 조금 전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었죠.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일까요? 시간 외에서 좀 더 강한 탄력도가 좀 더 나왔습니다. 14%의 상승까지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강했던 건 수요였습니다. 수요는 폭발적. 그러니까 D램과 HBM의 수요는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고 내년부터 HBM3 12단 생산량까지도 늘리겠다라는 그 방침도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의 반도체주들의 강한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은 1%가 넘게 빠지면서 결국 코스피 힘들게 탈환했었던 2600을 다시금 이탈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2596포인트, 코스닥은 760선 목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의미가 있었던 건 위안화의 그 흐름이었을 겁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처음으로 7위안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물론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다시금 그 되돌림이 나타났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장중에 1330원선 아래까지도 내려가는 모습, 확실히 그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환율의 움직임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어제도 팔았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가 지속됐고요. 기관의 사자, 확실히 최근 기관 쪽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단기성 그 성격이 강한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SK 하이닉스 좋았는데요. 오름폭을 좀 반납이 되긴 했습니다만 한 1%의 상승.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 쪽으로는 의견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냈었지만 엔비디아 쪽으로는 긍정이죠. 블랙웰이 지금 생산 돌입됐고 4분기부터는 출하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그 밸류 체인으로 묶여있는 종목 군단들의 힘이 좋았습니다. SK 하이닉스 1%, 그리고 흥구석유가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확실히 어제장에서는 석유, 그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흥구석유가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였는데 그 헤즈볼라, 지금 그 중동 긴장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경기 침체 속에 유가의 하락이 참 길게 지속이 됐었는데요. 유가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요. 또 한 번 유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70달러 붕괴한 채 직전 일에 좀 끝이 났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의 그 석유 관련주들 흐름 다시금 되돌림이 나올 것인가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고요. 금융주가 참 힘든 하루를 겪었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 100종목 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기업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금융주, 대형 금융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었고요. BNK 금융지주 6%,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3 내지 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주 안에서 참 돋보였던 건 아모레퍼시픽이 아니었을까.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들 쪽으로 어제 수급이 들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죠. 컬러레이가 10%, 아모레퍼시픽, 제닉, 코스맥스 5에서 9%의 급등세 보여줬고요. 이제 시작일까 궁금해지는 구간입니다. 잠시 후에 화장품주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STO 관련해서도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K옥션이 상한가 목전까지 치솟았고요. 핑거와 서울옥션, 갤럭시와 SM.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STO 법제화에 대해서는 긍정의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던 STO 이 법의안, 법제화가 이번에 통과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장에서 부각이 됐던 모양새였었고요. 자, 다음 보실까요? 경기 부양 칼 빼든 중국.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지난 연준이 FOMC에서 0.5%포인트의 비컷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지준율 50bp 인하하겠다. 그리고 그 시기를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 자체의 좀 성격이 바뀌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인가 시장 안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좀 분주한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원화 가치 강세, 현금의 좀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 랠리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수출주에게는 타격일 거다라는 그 목소리가 많았었죠. 근데 어제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미국의 정책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때 한국 수출은 0.6%포인트 증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B컷이 단행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컨퍼런스 보도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사실상 100을 밑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살아난 이 구간에서 연준이 다시 한번 B컷을 연말 안에 또 한 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 어제 한국무역협회가 말한 이 수출의 증가 쪽으로 좀 더 힘이 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수혜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제는 일단 화장품, 중국 향 매출이 강한 쪽으로 튀어 올라갔고요. 북미 쪽에서는 원체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주 지속적인 그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이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최근까지도 우리 시장 안에서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자동차 2차 전지,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자동차가 좀 팔릴 거다. 특히나 비싼 전기차가 어느 정도 수요가 생길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건설, 신재생, IT 테크까지 전반적으로 좀 이 호재성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랠리가 이어질까? 최근에 이제 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유가는 하루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KB증권에서는 원자재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금이 연일 신고가 경신하면서 지금 금 한 돈에 49만 7천 원, 그러니까 아이들 돌반지 맞추면 5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제 금 가격은 단기적인 부담 구간으로 자리를 잡았고 국제유가는 중국 부양책에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줄 거다. 하지만 중동 이슈는 변동성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부담이 아니라 겨울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원체 이제 겨울에 이 천연가스의 수요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보통 달러와 금리의 하락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 공식으로 자리매김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실물 수요 둔화를 반영하면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된다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등 돌릴 가능성도 꽤 크다라고 어제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 안에서 이 부양책에 맞는 우리 시장 안에서의 수혜주 찾기 나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방산 보겠습니다. 방산 쪽에서 조금씩의 그 잡음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방산 초호황기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협력 관계 안에서 균열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미 좀 계속해서 잡음이 오랫동안 나와주고 있죠. 한국형 구축함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업이 시작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도 입찰 기업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화 쪽에서 어제 LIG 넥스원 쪽으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LIG 넥스원이 이라크 천궁2 이라크에 이제 수출 계약을 맺었었죠. 그 3조 7천억 원의 규모로 좀 전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 안에서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한화와의 그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천궁2를 만들려면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차량과 그 발사대가 필요한데 사전에 이 수출 계약을 맺기 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LIG 넥스원은 무슨 소리? 우리는 본사까지 찾아갔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제 협력을 제안을 했는데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스탠스에 지금 답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긴장이 좀 커져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관계 파악 좀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한화와 LIG 넥스원은 협력 관계이자 경쟁 관계라고 합니다.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에서 LIG 넥스원이 승기를 잡았었고 한화 시스템이 좀
졌죠. 한화시스템이 아니고 LIG 넥스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이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LIG 넥스원은 팔란티어와 손을 잡았었고요. 이때 한화는 LIG 넥스원의 기술 유출을 좀 그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방산 쪽으로 좀 잡음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좀 발목 잡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자리에서 또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또 한 번의 그 호재성,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장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궁금한 종목 Y,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간밤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네. 기대를 안 해서일까요? 시간외에서 반응이 정말 뜨겁던데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 표정 어떻게 지을까요? 좋겠죠. 좋겠죠. 네, 마이크론이 3등 업체인데 지금 HBM 쪽도 여전히 좀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랜드 쪽도 좋았고, 그다음에 지금 디램 쪽도 지금 생각보다 양호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그동안 이제 뭐 곧 겨울이 들이닥칠 거다. 맞아요. 도대체 겨울은 언제야? 뭐 이렇게 물어봤던 여러 논란들을 좀 약간 종식시키는 그런 실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아마 그러겠죠. 아니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1년 뒤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좀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세게 나올 걸로 보는데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되게 좋았죠. 120불대를 다시 돌파를 했고 그 얘기는 지금 AI 버블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블랙엘도 다시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갔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젠슨왕이 그 전에 얘기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이제 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HBM 관련돼서 고사양 모델만 좀 납품한다라고 하면 그럼 좀 좋아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중국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의 한 30% 상당수가 아직은 좀 중국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니 생각보다 또 삼성전자에서는 그동안 악재들을 좀 해소하는 국면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어느 정도의 반등은 예상이 되는 구간에 좀 접어든 것 같은데 앞서 엔비디아 말씀 주셨는데 블랙웰 지금 생산하고 있다까지 네. 나왔잖아요. 네. 4분기에 출하가 시작될 거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지금이 매수 적기일까? 근데 원체 하이닉스 쪽으로 긍정의 목소리를 주셨잖아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 지금 자리 좋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매수 관점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지인들한테도 좀 사라 이제 14만 원 밑에서 제가 사라고 얘기를 못했었고 네. 14만 원대는 말을 못했는데 일단은 이제 노무라부터 시작해서 뭐 미래에셋까지 국내 미래에셋까지 JP 모건 스탠리에 대한 의견에 대한 반박이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하고 올릴 건데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당분간 지금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는 인식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저는 지금도 여전히 1번으로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대량 생산 시작하면 제일 직접 수혜는 SK하이닉스죠. 그렇게 된다면 연결고리로 한미 반도체까지 같이 움직이겠죠. 최근에 이제 곽동신 회장도 자사주 매입을 이제 본인 것도 한 20억 산다고 얘기했고. 근데 올해 되게 많이 산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언제 파실지 궁금한데, 네, 사실은 좀 많이 사셔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 뭐 자리는 위에서 거의 뭐 50%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은 다시 한번 그 업황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네. 심리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되돌림 현상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마 탑픽으로 아마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렸을 텐데 오늘은 그럼 한미반도체 잠시 후에 좀 더 맞습니다. 가격까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소부장단은 어떻게 볼까요? 어제 장에서 탄력도가 좀 돋보였던 쪽이 또 소부장이었었는데 물론 장 막판에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소부장 쪽으로도 오늘 온기 퍼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제는 뭐 오전에 강하다가 오후에 이제 좀 사실은 전체 시장 자체가 뭐 네. 금투세 이슈로 좀 빠지면서 밀렸는데
저는 오늘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좋고 SK하이닉스가 올라 돌아서면 거기 삼성전자까지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소부장단이 무너질 일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럼 소부장 안에서 뭐 네. CXL 보시겠어요?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AI, HBM 너무 지엽적인 걸 지금 보시면 너무 이제 크게 봐야 된다. 크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당장은 지금은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PSK홀딩스 이 정도 예.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PSK홀딩스. 그리고 뭐 검사 장비들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뭐 네.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DI라든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도 여전히 근데 좀 주가가 좀 시세가 많이 뿜었다가 조정받은 거라 특히 테크윙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은 좀 돌다리 두들기듯이 좀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종목은 조금 검증이 된 네. 그동안 또 납품이 계속 이력이 있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공장 증설 중이죠. 예, 이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는 그 세 종목이 못 가면 나머지 종목들은 못 간다. 못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PSK홀딩스 세 종목 보자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의 탑픽이 그럼 오늘 한미반도체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다시 좀 올라온다든지 하면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반응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럼 한미반도체 대표님 어디로 바라보세요? 이제 원체 정말 19만 원 이렇게 갔었나요? 그쵸, 그렇게 19만 원 5월에 갔다가 쭉 꺾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블랙엘이 보여줬듯이 HBM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고요. 12단 관련돼서 12단 그 4E죠. 이게 3E 관련돼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납품이 될 건데 본격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비주들은 그러면 한미반도체 이미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는 10만 원 약 10만 원까지 조정, 10만 원 밑으로 좀 빠졌다가 9만 원대까지 빠졌었는데 네. 적어도 반등은 14만 원대까지는 좀 나올 걸로 보고 1차 목표가 14만 원, 그다음에 없는 분들은 좀 사시면 손절가는 9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하다 한미반도체 목표가 14만 원 잡아보면서 이렇게 탑픽 체크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국 경기 부양책에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철광석, 구리, 그러니까 이제 시클리컬 주들, 경기 민감주들의 부활 신호탄이라고 봐야 될지요. 이제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위안이니까 190조가 네. 좀 안 되는 돈을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준율을 0.5% 인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추가 부양책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추가 부양책,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낮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건데 미국도 지금 긴축해서 완화로 가고 있고 예. 중국도 지금 더 돈풀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 확대되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고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막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중국 소비재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구리가, 뭐 철광석 다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기대감이다. 아직 기대감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막 구체적인 시간외에서 전선주도 엄청 뜨더라고요. 구체적인 이제 지금 이제 심리가 중국도 이제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는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네. 좀 강한 경기 부양책을 내놔서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기 대응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면 지금 화학주들이라든지 뭐 철강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구리 관련 기업도 움직이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나마 볼 수 있는 건 화학 기업 중에 중국과 조금 차별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어디예요? 뭐 효성 TNC라든지 뭐 그다음에 금호석유도 이제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코드 만드는 회사들도 괜찮아 네. 보이고.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그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쪽은 여전히 근데 중국발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단기에 이제 급등하니까 이제부터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석유화학, 철강, 구리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안 된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반등 시작인가는 어느 정도 시기상조인 바닥 부분이다. 정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 잡았다. 안 그래도 석유화학 쪽으로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네. 여전히 좀 제한적이다. 그쵸, 제한적일 수 라고 있습니다. 답변을 주신 거고요. 그렇다면 어제 굉장히 좋았었던 화장품, 특히나 이제 중국 향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주, 그러니까 소외주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의류와 카지노까지 봤을 때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럼 매력도 가장 높은 섹터 어디라고 보세요? 화장품은 이미 중국 브랜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코스맥스가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죠. 네.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갖고 있는 회사가 좀 낮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보실 거면 코스맥스 하나 정도 보시면 되고 아모레퍼시픽 어제 급등했는데 저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왜 그게 중국이 살아난다고 해서 화장품 당장 뭐 엄청나게 사진 않겠죠. 직접 브랜드를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아직 그런 경기 체감을 못합니다.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거는 기업들 사이에서 돈이 조금 더 도는 거지.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소비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오더를 넣기 시작하는 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코스맥스가 오히려 OEM 업체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지노는 여전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지금 중국인들의 소비 성향이 굉장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통이 컸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인들처럼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다시 살아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저는 의류 쪽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는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별로 진출을 해서 브랜드별로 유행을 타기 때문에 네. 그쪽이 오히려 개별 종목 단위에서 좀 좋을 수도 있다. 그럼 오늘 의류에서 토픽 주실 건가요? 저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을 보고 있고요. 예. 예, 잭스믹스라고 해서 다 아실 텐데. 레깅스요. 예, 그러니까 그 스포츠 브랜드죠. 이제 여기 옷은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명 자체가 브랜드 X라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협업하겠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내는 회사 이런 뜻인데 잭스믹스라는 브랜드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중국 진출도 이미 시작을 했고요. 7월부터 지금 중국 진출을 거기에 있는 유력 업체와 같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잘하고 있고 대만도 잘하고 있는데 중국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서 국내도 잘 팔리고 예, 해외도 좋고. 예, 그래서 지금은 성장세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도 열심히 피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밸류업 지수에 포함 안 되겠죠. 워낙 작은 기업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리를 보면 한 번 더 튈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튈까요? 한 14,000원대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 13,000원, 14,000원 정도까지, 15,000원 정도도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뭐 13,000, 14,000, 15,000까지. 근데 지금 볼 수 어차피 있다. 고점 구간이니까 15,000원을 목표로 중장기로 보시고 단기로 끊으실 분들은 한 1,000원 정도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이게 네. 원체 시총이 작아서. 유통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소가가 생각보다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의류 쪽에서 주셨고 화장품으로 봤을 땐 코스맥스 정도가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궁금한 종목 Y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3픽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목요일에 함께하는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시장에 대응해 볼까요? 네, 저는 흥하해운 가지고 왔습니다. 흥하해운. 제가 알기로 흥하해운은 시장이 조금 부진할 때 많이 좀 언급이 되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물론 이제 부진할 때는 좀 쉬어갈 수가 있기는 하나 최근 들어서 해운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고 저는 연속성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아시아 지역에서 액체, 석유, 화학 제품의 해상 운송을 주력하고 있는 기업인데 대다수의 현재 해운주들의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이 되고 있고 전면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뉴스플로우를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지상 침공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양측이 전면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 미국 측에서는 이란이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시가 있기는 하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이 그리고 전면전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키워드가 뉴스가 계속 나올 때마다 관련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의 싸움이 어느 정도 끝나지 않는다면은 이 이슈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에 대한 포인트는 지금 해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벤트가
국제항만노동자협회가 다음 달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운주들에서 투자를 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SCFI 지수가 얼마나 많이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SCFI 지수가 고점을 찍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30% 넘게 빠져 있는 상황들, 다만 항만 쪽에 대한 노동자 파업 리스크로 인해서 공급망에 대한 교란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측과 노조 측에서의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이 잘 되지 않았고 아직 테이블도 앉지 않았습니다. 협상 일정도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10월 1일까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반기에는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활발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소매 업체들 같은 경우가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3개월간의 매출이 연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만약에 이 시기에 파업을 진행을 한다면 SCFI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 두 가지 포인트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이슈가 금방 끝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대장주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STX 그린로직스가 먼저 슈팅이 나온 상황들 바닥권 대비했을 때 5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으나 그 점에 있어서 뒤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흥하해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어요. 대주주 지분이 약 70% 정도 있다 보니까 품절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단계에서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한 종목은 흥하해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면전이라는 키워드가 저도 최근에 계속 눈에 좀 밟히더라고요. 이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흥하해운 같은 뭔가 해지성 종목이 또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를 제외하고라도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소비 시즌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했을 때 흥하해운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시초가에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70원 라인대를 제시를 했는데 한 2,600원 라인대에서 물량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57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8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좀 단기 트레이드로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전에 올랐던 그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깨지 않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2,570원, 손절가 2,180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은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의 픽, 오늘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좀 다른 접근해봤습니다. 뉴프렉스라는 종목으로 정해봤고요.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갭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K증시 특 갭상승 나오면 항상 좀 음봉을 만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또 다른 대안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으로 픽을 해봤고요. 카메라 모듈용 FP11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메타 퀘스트라고 하는 그 VR 기기에 이미 공급된 바가 있어서 VR, AR 관련주로 또 언급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메타가 커넥트 2024를 하면서 저가형 퀘스트 3S를 공개를 했죠. 전작 대비해서 $200 인하하는 가격대로 내놨기 때문에 299달러면 뭔가 좀 소비 시즌 맞춰서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가봤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1,500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오늘 움직임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I 픽을 물어볼 텐데 아마도 마이크론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오늘은 용서해 주는 걸로 하죠.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의 주가 13% 넘게 급등하고 있어. 이럴 때 국내 증시에서 볼만한 종목 하나만 추천해줘.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다른 종목도 나올까요? 고민을 오래 하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주가 급등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를 주목할 만합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개선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 SK하이닉스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좋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개선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라고 조금 단서를 달긴 했어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긴 하죠. 과연 이 하루짜리일 것이냐,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냐. 어찌됐든 SK하이닉스 오늘장 좀 힘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3픽 흥하해운 뉴프렉스 SK하이닉스로 정리합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시장은 장 막판에 꼬꾸라지더라고요. 네. 힘들게 탈환을 했었던 2,600마저 내어줬던 하루였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지 않을까. 예, 뭐 근데 하루라고 표현하지만 요 며칠 보게 되면 이틀을 보내는 느낌.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오후장 들어서 시황이 좀 급변하는 게 좀 자주 눈에 띄잖아요. 맞아요. 이를테면 그저께는 오후장에 갑자기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 어제는 또 오후장에 갑자기 또 하락 돌변을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게 하루짜리 시장이 아닌 것 같고 막 이틀치 시장을 한꺼번에 보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근데 오늘은 그래도 뭐 이제 간밤에 그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일단 뭐 시간으로 좀 급등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장 초반은 또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또 오후장에 또 어떻게 시장이 돌변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요즘에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어제장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정강호약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일단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게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하방 리스크는 좀 이제 완화되는 국면으로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오후장에 갑작스러운 뭐 변동성을 뭐 이제 제외한다면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효과들은 좀 반영이 계속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제 섹터별로 뭐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어요. 어제는 그래도 뭐 뭐니 해도 뭐 엔비디아의 뭐 상승 훈풍 덕분에 뭐 반도체가 좀 상승하는 모습. 2차 전지는 뭐 혼조세라고 봐야 되겠죠. 오후장 들어서 조금 이제 하락 종목이 우위로 서기는 했습니다만 뭐 LG 엔솔 같은 경우 상승을 유지했고. 어제 좀 바이오가 이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제 분위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별 이슈로 본다면 어제 이제 유독 그 중국 관련주들의 시세가 좀 눈에 띄는 네. 그런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지급 준비율 뭐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 철강, 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는 물론이고 또 이제 면세점이나 뭐 어떤 카지노 같은 이런 소비 섹터도 이제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 오후장에 시황이 급변했을 때 왜 그러지 하고 저도 이제 이런저런 뭐 관련 기사들도 찾아봤는데 사실 헤드라인에 밸류업 실망감이라는 제목들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저께 이제 장후반에 갑작스럽게 지수가 위로 들어 올려진 것은 뭐 중국의 이제 뭐 금리나 뭐 이제 훈풍이라고도 하지만 전 좀 밸류업에 대한 리밸런싱으로 봤는데 그게 하루짜리 좀 이벤트로 끝났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제 좀 사실은 밸류업 관련주들의 하락이 좀 오후장에 좀 크게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직접적인 요인은 이제 중동 그 리스크가 확 고조되면서 어제 또 미국 선물 지수도 이제 갑작스럽게 좀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이유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가 뭐 오후장에 하락으로 급변했다 손 치더라도 역시 좀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를 땐 더 오르고 빠질 때 좀 덜 빠지는 모습은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좀 시장은 좀 지수 관련한 어떤 이제 그 시총상위 초대형주보다는 역시나 이제 뭐 이등주나 중소형주 쪽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이 감지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 어제 나와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환율이에요.
환율이요. 어제 환율이 장중에 1,324원대까지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이 1,330원 선에서 좀 하방 경직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어제 장중에는 1,324원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좀 시장이 하락세로 돌변하면서 다시 좀 환율이 오르기는 했는데 이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은 좀 외국인이 우리 시장이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더라도 네.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의 효과라는 것이 인하했다라는 그 다음 날부터 반영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금리 인하를 한 시점과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약간의 좀 시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환율이에요. 예. 근데 어제 장중에 환율이 1,330원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어떤 작용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우리 시장도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동성 효과가 좀 점진적으로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시그널을 찾았기 때문에 어제 그 하루에 갑자기 오후장에 좀 급락을 가지고서 또 이제 시장을 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마이크론 실적이 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우리가 기대를 안 했던 부분이어서 더 이렇게 흐름이 좋은 것 네. 같은데요. 시간에서 급등 나오고 있고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주들의 반등 좀 나오겠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에서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SK하이닉스 특히나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하면서 네. 한번 홍역을 치렀는데 또 이제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치를 또 훨씬 또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급등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약간 이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실게요. 사실 9월에 반도체의 어떤 하락,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은 사실 삼성전자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니까 그게 좀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있었던 모건 스탠리의 그 매도 리포트 뭐 여기에도 사실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근데 실제 그 이후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더 무거운 모습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 9월 현재 보면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8조 원 매도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7조 6천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9월 외국인의 매도의 대부분은 전기전자,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9월 현재 그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를 7조 5천억을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8조 매도했죠. 삼성전자 7조 5천억. 그리고 비컷 이후에도 외국인이 반도체 쪽에 매도를 한 3조 원 정도 했는데 그냥 삼성전자 매도와 거의 수량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그 9월에 외국인의 매도는 삼성전자에 집중이 된 이유인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뭐 HBM3 쪽에서 뭐 뒤처진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걸라면 걸 수는 있겠지만 좀 사실 3분기 이익 추정치 하향 폭에 비해서 너무 좀 과한 좀 매도라고 좀 볼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반도체가 지금 외국인의 매도는 삼성전자 쪽에 집중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제가 주 초반에 월요일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모건 스탠리의 그 목표 주가 하향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가 굉장히 흔들렸는데 오히려 저는 동특이전이 좀 가장 어둡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드렸었고 그때 제가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의 반등 강도가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지금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간밤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늘도 사실은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민감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때문에 강한 반등을 할 거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이걸 계기로 해서 아침에 조금 더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논리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게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9월 현재는 외국인이 8,200억을 매도했지만 비컷 이후에는 한 1,80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수급적으로 지금 양호한 상황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기관 수급이나 개인 수급이 좀 곁들여진다면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더 SK 하이닉스의 탄력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삼성전자 언제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그 다음 달 초에 있을 잠정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삼성전자는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 초에도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추석 때나 돈 많이 썼으니까 이것 좀 메꿔야지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가 좋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엔 그런 흐름이 나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의 지난주에 그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의 핵심은 뭐냐면 삼성전자도 목표 주가를 76,000원으로 내렸거든요. 근데 네. 삼성전자 주가 지금 얼마입니까? 6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그 제시한 하향 그 목표 주가보다도 훨씬 하회에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12만 원으로 내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주가 16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린 목표 주가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모건 스탠리의 논리라면 하이닉스는 빠져야 되고 삼성전자는 올라야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마이크론의 호실적은 모르긴 몰라도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음 달 초에 있을 잠정 실적 발표에서 하향된, 그러니까 추정치보다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반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 오늘 사서 내가 좀 뭘 해봐야 되겠다, 반도체 쪽에서.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좀 10월 이후를 내다본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저가 매수하기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호흡을 좀 넉넉히 가져간다면 삼성전자겠지만 수급 논리에 의해서 사실상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 삼성전자만 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단기적인 시세가 좀 더 나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어제 시장 안에서 정말 특별했던 건 네. 모처럼 중국 소비주들의 반등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경기 민감주도 살아났고 그 안에서의 이제 소비주들, 화장품, 카지노, 면세 다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중국 관련주들이 그동안 실제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대표적인 종목군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중국의 그 이제 이 완화 기대감에 따른 상승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어쨌건 빈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죄다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네.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사는 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한 이틀 정도 전개가 됐는데 이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좀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철강주의 원래 대표주는 포스코홀딩스인데 지금 좀 2차 전지 쪽으로 붙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제철을 이제 꼽았는데 현대제철이 최근 2일 동안 지금 1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에 약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에서 물론 이제 대장은 LG화학이지만 LG화학 역시도 지금은 2차 전지 쪽에 좀 걸쳐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한 모멘텀만 딱 떼서 보려면 금호석유인데요. 이 친구도 2일 동안은 11%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맨 아래가 이 아모레퍼시픽. 그 K뷰티에서도 유독 안 가고 그죠? 이랬던 대장주의 좀 체면을 구긴 굴욕의 종목이었는데 어제 장중에 무려 14%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그렇다고 화장품주가 다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정도,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게 됐냐면 아모레퍼시픽의 어닝 쇼크나 LG 생활건강의 실적 부진이 중국 쪽의 부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지급 준비율 인하가 이제 어떤 트리거로 반영이 돼서 이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제한적으로 반영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 호텔 신라라든지 뭐 GKL 같은 이런 이제 면세 카지노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제 이 섹터들을 좀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서 보니까 이런 특징은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 쪽에 좀 수급을 유입을 시켰고, 네. 그리고 외국인은 오히려 이제 이런 면세점이나 카지노 같은 이런 소비주 쪽에 좀 매수를 유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지급 준비율 인하에 대한 어떤 재료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관하고 외국인의 스탠스가 좀 다르다. 약간의 좀 동상이몽이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좀 연속성은 좀 하루 이틀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어제 네. 단발적인 시세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당분간은 이 소비주 쪽으로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가 중요하겠는데, 어제 말씀 주셨던 세 가지 키워드가 네. 뭐였죠? 다시 한번. 네, 이등주, 이등주, 중소형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키 맞추기 예. 논리에 의해서 네. 어제 굉장히 이제 소외주들의 반란이 네, 일어났었던 네.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찾아본다면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서 흐름들이 좋다고 했을 때 이등주 키 맞추기 그리고 이제 그 중소형주 논리가 적용되면 거의 좀 들어맞는 상황이긴 한데, 다만 이제 중국 관련주는 좀 저는 사실은 시각을 약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네. 일단 요 화면 보실게요. 상해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상해 종합지수가 지급준비율 인하로 단계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해가지고 9월 18일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수가 약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어제는 윗꼬리를 쭉 달면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 음봉으로 전환한 모습인데 이걸 보게 되면 2,950선에서 3,000선에 있는 이 저항대를 좀 막고 온 걸로 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사실은 중국 관련주들도 아까 이제 금호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 물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이제 지수가 좀 하락으로 돌변한 영향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힘이 빠진 이유는 일단 중국 증시와 약간 동조화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관련주의 추가 상승 여부는 상해 종합지수가 결국에는 이 저항선을 돌파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는 유동성 기대감을 통해서 지표 개선이 확인된다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와 궤를 같이 할 것인데 그렇다면 다 중국 관련주들이 바닥권에 있어갖고 가격은 마음에 들어요. 다 순해요. 그러니까 뭐든 다 사고 싶은 거야. 네. 그런데 그래도 따져볼 게 있어요. 자, 이 그림 볼게요. 자, 위에는 현대제철이고 아래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업종이죠. 이들 종목들이. 근데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만 놓고 보면은 살만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지금 반대급부로 뭐가 있죠? 자, 어제도 그런 시장에 반영된 논리가 뭐였죠? 미국의 중국 규제, 그리고 미국 대선이 코앞.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경기 이런 그 관련 민감주들은 이 좀 상반된 이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만 가지고는 살만도 한데 또 미국 대선 관련해 갖고 어떠한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좋지만 경기 민감 섹터 쪽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싶다. 가격은 좋지만 지금 산다고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이상하게 매력이 없어요. 예, 뭔가 그런 것도 느낌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철강 3분기 쪽이요. 이익 전망치를 보더라도 지금 좋아지는 쪽이 안 나와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만 가지고 덤비기에는 3분기 이익 전망치도 그렇게 썩 좋진 않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좀 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기 민감주 쪽은 저는 조금 보수적인데 반면에 위에는 신세계고 아래는 호텔신라인데요. 이런 그 소비 관련한 중국 그 이 주들은 3분기 이익 추정치를 보게 되면 대체로 좋아집니다. 일단 2분기에 좀 바닥을 찍는 모습이 좀 완연히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3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는 쪽이고 그리고 이 소비주 쪽은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미중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좀 민감도가 낮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 관련한 모멘텀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 쪽은 일단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소비주 쪽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가처분 소득의 증가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엮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많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좀 소비주 쪽에 대한 시각은 유효해 보이고요.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세계나 호텔신라는 여전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신세계는 지속적으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신세계 플러스 호텔신라까지 관심 포트에 넣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기대되는 섹터 말씀 주셨을 때 로봇,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로봇도 좋은데 게임이 유난히 돋보여요. 어떻게 볼까요? 저 정말 슴슴하게 야금야금. 진짜 이 표현보다 좀 좋은 표현이 없을 것 같은 게 이제 좀 매워지고 있어요. 예, 근데 아직은 뭐 이건 괜찮아요? 이제 소금 치는 단계, 고춧가루는 아직 멀은 것 같고. 일단 화면 보실게요. 자, 위에는 NC소프트고요. 아래에는 넷마블입니다. NC소프트가 이번 주만 무려 8.5% 상승을 했는데 물론 이제 어제 그 코스피가 하락 반전한 그 이 배경에는 뭐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했지만 NC소프트는 그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인덱스 수급이 기대가 되는지 유독 게임주 중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얘가 왜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됐냐라면 부채 비율이 불과 29%, 유보율이 무려 35,000%, PBR이 1배. 정말 그 이 싸다라는 관점에서 저평가라는 관점에서는 NC소프트 대단히 저평가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주가 상승의 추가적인 키워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빅커드 이외 이런 어떤 중소형 섹터 쪽, 이런 쪽 소외 sek터 쪽에서 분명히 좀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는 측면을 본다고 하면 게임주는 그런 기대감을 계속 가져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후련하게 팍 튀어나가는 맛이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요즘 시장에서 게임주 들고 있어서 잠을 설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완전히 바닥에 깔렸을 때, 바이오 바닥에 깔렸을 때, 이랬을 때 바이오 2차 전지 들고 계셨더라면 사실 잠을 못 주무시진 않았을 거예요.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잠을 설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바이오가 이제 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현재 그런 관점에서 편하게 그냥 사놓고 그냥 뭐 할 일 볼 일 보면서 좀 잠도 좀 편히 잘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히 게임주 같아요. 그럼 게임 안에서 어떤 종목이요? 지금 이 종목 그대로입니다. NC소프트와 넷마블. 그러니까 NC소프트로 이제 기대되는 파생 효과라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게 NC소프트가 최근에 수급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에 좀 포함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덱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넷마블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넷마블도 부채 비율이 49%, 유보율은 무려 66,000%. 무상증자를 한 5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PBR도 0.8배. 그러니까 게임주가 지금 이런 쪽에서 자꾸 이제 좀 가격이라는 이런 매력이 계속 부각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 게임주는 NC소프트, 넷마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중국 수혜주, 게임주까지 이야기 나눠봤네요. 오늘 장 정리 진짜 짧게 해주신다면 걱정하지 말자. 예, 걱정할 필요는 지수 전체는 걱정할 필요 없고 마이크론 올랐으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더 힘을 받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들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서 여러분들 기다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